다음은 디파이의 마켓 트렌드와 시사점을 총망라해볼 시간인데요. 디파이의 마켓 트렌드와 시사점을 주제로 차승훈 엘립티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엘립티라는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차승훈이라고 합니다. 어, 방금 그 엄청 재밌는 발표를 저도 방금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은데, 방금 전에는 이제 전통 금융과 크립토 금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접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경과를 좀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은, 저는 이번에 디파이의 최근 마켓 트렌드랑 이쪽에서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크립토의 관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디파이 마켓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올해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컴파운드 가버넌스 토큰이 발표된 이후로부터 좀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디파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엄청 16년, 15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디파이라는 단어가 좀 엄브렐라 월드로서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금융활동이라는 정의가 생긴 것은 17년 말 18년 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산업이 발전을 했고 다각화가 됐고 정교해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서 얻는 인트레스트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격적인 디파이 토큰들의 가격적인 하락이라든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는 이 디파이 시장, 온체인 인더스트리, 온체인 파이낸스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포 컴파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디파이가 다른 어떤 크립토 분야도 그랬지만, 당연히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인트레스트 중에 하나는 돈이 된다, 나에게 금전적으로 효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디파이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다오 아니면은 다야마 DYDX 같은 좀 대출을 해서 그거를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대거 생겨났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메이커다오라고 생각을 해요. 디파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디파이에 관련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혹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전송하고 그에 대해 토큰을 받는 ICO 정도의 활동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자산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이커다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당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이 메이커다오 플랫폼에 예치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다이라고 하는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다이를 가지고 본인이 유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인데, 이렇게 메이커다오라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롱을 많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를 팔기가 싫은 거죠. 내 이더리움이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팔기가 싫으니까 예치를 해두고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본인이 필요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메이커다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쪽에 예치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행된 다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특별한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테더사에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기로 달러를 배킹을 하고 있는 달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러에 상응하는 테더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피앗
전통 자산의 현금 자산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했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온체인 상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예치해 놓고 그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상응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크립토 백드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또 디파이 상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설명드릴 안드레 크론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 디파이에서 뭐 디파이 예수 혹은 디파이의 사토시라고 칭송받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컴파운드의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한 사건과 그 안드레 크론제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런칭하기 전의 생태계를 보자면은 이제 거버넌스 토큰 올해 6월 달에 컴파운드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걸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MKR 토큰이 있고 이제 다이 토큰이 있었는데 그 MKR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 그러니까 해당 뭐 메이커다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프로젝트는 좀 탈중앙화되고 좀 그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컨센서스 체계를 좀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 인원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건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MKR이라는 토큰을 또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MKR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메이커다오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다이를 빌린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MKR 토큰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MKR 토큰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더 분배가 되기도 하고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만약에 이런 디파이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통 시장에서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과는 다르게 디파이는 대체적으로 좀 지로 베이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VC나 이런 금융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초창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좀 실험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fair launch 그리고 governance 토큰이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때 컴파운드가 해당 governance 토큰을 발표한 이후에 엄청나게 디파이에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컴파운드는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 토큰을 분배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컴파운드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수준의 컴파운드 토큰을 분배를 한다라는 식으로 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메이커다오에 락업되어 있던 이더리움이 대거 컴파운드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뭐 올해 6월, 7월 달 중에 컴파운드가 메이커다오를 제치고 이제 토탈 락업 밸류가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냐면은 컴파운드에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컴파운드 거버넌스 토큰을 갖고 왔다 여전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는 이런 유니스왑이라든지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런 거래소의 특징은 유동성을 결정하는 방법이 A 토큰과 B 토큰의 페어가 있을 때 해당 페어를 해당 페어의 비율에 대비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UIUX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더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펌핑이 될 때는 훨씬 더 쉽게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덤핑이 될 때도 훨씬 더 빨리 덤핑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가 이런 거버넌스 토큰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좀 거버넌스 토큰들이 난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크립토 그 디파이 씬에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과연 이게 좀 정상적인 시장이 맞느냐? 작년 뭐 2017년, 2018년에 이루어졌던 ICO 열풍 그리고 좀 스캠 엑싯을 거듭하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정상적으로 이제 디파이를 분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적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많이 뭐 얌 혹은 치킨 수업 같이 사람들을 좀 더 혹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높은 수치라든지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디파이 프로덕트에 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 크렌지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unfair한,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좀 많이 주창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본인이 조금 개선을 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덕트 그리고 이어서는 디파이 문화에 대해서 좀 정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언 파이낸스 그리고 특히 스시스왑이랑 솔브 같은 것들은 솔브는 이제 안드레프 크런제가 만들었던 커브라는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의 분배가 좀 더 공정해야 된다. 조금 더 모든 커뮤니티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스시스왑은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를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니스왑 거래소에서 유니스왑 V2를 그대로 포크를 뜬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LP 토큰에 대한 인터레스트와 거버넌스 토큰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즉 유니스왑을 써보신 분들이 혹은 유니스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본인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인터레스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스시스왑 같은 경우에는 그 LP를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토큰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본인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드루 크렌지 이후에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진짜로 이제 그 해당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인터레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토큰 세일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전에 뭐 VC라든지 투자사들에게서 자금을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은 조금 이런 공정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7년, 16년 이제 ICO 같은 것이 엄청 활발했을 때부터 맨날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부각이 되는 것은 이제 토큰 세일을 할 당시에 이제 세일에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멤버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멤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큰을 많이 홀딩하고 있는 뭐 어떤 고래 유저들이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 마켓 동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올라갔었고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다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했는데 그 인프라에서 파생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더리움이 나온 것은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면 좋아. 블록체인으로 뭐 이런 물류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좋아. 블록체인으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좋아.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을 때 이더리움이
주장했었던 것은 그렇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더리움에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ERC20라는 표준화된 토큰 그리고 이제 뭐 메타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월렛 혹은 뭐 상응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구축을 해 두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ICO 조금 이따가 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ICO를 통해서 메이커다오 같은 프로젝트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메이커다오는 다이와 뭐 W 이더리움 그러니까 웹 이더리움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온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초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뭐 유니스왑, 신세릭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 나왔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들은 이제 유니스왑 LP, 컴파운드 가버넌스 토큰, 그리고 페어 런치 같은 새로운 철학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올해 6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 반년 동안의 디파이 열풍이 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디파이가 이제 좀 저물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해요. 거품이 많이 빠진 것도 당연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봐야 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봤던 그 디파이가 어떤 인프라를 깔아두고 가느냐 그리고 그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올 것은 그러니까 next big thing이 어떤 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원래 이게 좀 더 메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ICO랑 디파이를 많이들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채굴형 거래소랑도 조금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굴형 거래소는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했을 때 형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디파이는 결국에 모든 게 전 온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ICO랑 조금 더 비교하는 게 인사이트적인 측면이라든지 크립토 내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엄청 바뀐 부분은 ICO 때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였어요, 사실. 그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어떤 주소로 보내면은 그에 상응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을 다시 분배하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엑싯 혹은 다시 본인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존재했어요. 뭐 일주일일 수도 있었고 한 달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몇 년, 3년, 2년, 3년 동안 락업이 되어 있는 뭐 폴카닷 같은 프로젝트도 17년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분배가 된 케이스죠. 근데 지금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든 사람들의 좀 계획 혹은 전략이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참여에 대한 대가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디파이 중에서 퍼블릭 세일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처음에 본인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컴파운드에 본인의 자산을 예치를 해서 컴파운드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훨씬 더 적어진 거죠. 만약에 스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그냥 엑싯을 해버리면은 저는 제가 대가를 받은 코인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도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LP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한 대가로 받은 토큰들이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이 처음에 예치했던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비트코인 지갑을 본인이 직접 소유해야 된다. 중앙화된 거래소에 뭐 자산을 예치하면은 결국에 은행의 자산을 맡기는 건 똑같다. 본인이 진정하게 뭐 블록체인 혹은 크립토를 다루기 위해서는 본인 자체가 크립토 은행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프라이빗 키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많이 역설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차피 본인이 해당 자금에 뭐 LP를 하든 그 해당 자금으로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유용을 하든 해당 프라이빗 키는 본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소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펌프 앤 덤프 주기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ICO는 결국엔 백서를 가지고 모금을 한 거잖아요. 거의 뭐 계획은 있었고 제가 그냥 들어본 프로젝트만 최소한 뭐 수천 개는 될 텐데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실제 지금 2년,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로드맵대로 해당 계획대로 런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정말 몇 없잖아요. 반면에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MVP 혹은 어떻게 가동되는 프로덕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프로덕트들로 인해서 참여하는 본인들이 인트레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은 조금 차이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디파이에 대한 그리고 뭐 크립토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디파이도 그렇고 ICO도 그렇고 그 당시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뭐 온체인 환경에서 구축을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CO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전통 시장의 여러 가지 효용성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단점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활동은 저는 글로벌한 그러니까 뭐 해외 송금, 글로벌 송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언제 어디서든지 뭐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알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액수를 1시간 안에 보낼 수 있다. 아주 낮은 수수료로. 이게 저는 초창기 2017년까지의 블록체인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게 극대화된 것이 ICO였고 결국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 자금을 모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토큰을 생성해내고 그 토큰을 뭐 주식, 증권처럼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그 좀 지배적인 아이디어였겠죠. 그렇다면은 2020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단순히 그냥 뭐 돈 보내고 돈 받고 거래하고 이것보다는 나름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전통 금융을 모방을 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온체인 상에서 토큰 대 토큰을 수합을 해준다든지 뭐 에스크로 서비스가 생긴다든지 조금 더 개선은 됐지만 지금 아직까지 갈 길은 저는 훨씬 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파이 혹은 온체인 상태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만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마켓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소스 생태계이기 때문에 포크를 통해서 공정한 분배라든지 기존 프로토콜의 비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디파이의 좀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해요. 이거는 저는 디파이의 가격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파이는 거품이다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디파이 상품들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의 양이 줄어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달부터 컴파운드가 불러일으킨 디파이 붐이 지금 딱 반년 동안 보시면은 1조 한 3천억 정도에서 지금은 이미 거의 15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딱 10배 늘어난 거죠. 6개월 동안. 근데 그 액수가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 액수가 이 이더리움 온체인 상에 있는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락업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그 토큰들의 가격을 합산해 놓은 인덱스 토큰들이 또 생겼어요. 이 디파이 토큰, 그러니까 이 토큰들은 예를 들어서 메이커다오 20%, 컴파운드 20%, 신텍스 20%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둔 차트인데 이 차트는 달라요.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랑 디파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좀 어렵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디파이가 앞으로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주 최근에 이제 안드레 크런지가 새롭게 또 런칭한 키퍼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디파이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은 아직 자동화되기 위해서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산이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용자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의 수수료를 좀 분배를 해준다든지, 즉 온체인 아르바이트 마켓 같은 것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이 디파이 프로덕트 상에서 어떤 기여를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해주면은 내가 그걸 보상해줄게 라는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지는 게 디파이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애셋,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그리고 혹은 블록체인에 좀 더 특화된 NFT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진, 비디오, 뭐 오디오 파일 이런 PPT 자료 자체도 당연히 다 디지털 애셋이죠. 근데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애셋이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뭐 코비드 팬데믹 같은 이벤트를 기반으로 훨씬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디지털 자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널리 쓰이는지. 근데 사실 그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거에 가치를 매겨서 분배를 할 수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옛날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서 영화라든지 뭐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번, 그런 모든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들이 전부 다 돈처럼 치환돼서 누군가에게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과 가장 많이 좀 결부되어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파이의 다음 단계는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레거시 마켓, 그러니까 현실 마켓과 이런 크립토 마켓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들과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프로젝트들의 예시로 이제 휴먼 프로토콜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이라는 팀들을 예시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휴먼 프로토콜은 이 캡차를 만든 회사인데 H캡차라는 새로운 캡차를 만든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 캡차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이게 보신지 사람인지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뭐 크립토 거래소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실 텐데 이 리캡차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버전부터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 리캡차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뭐 다음 중 자동차를 고르세요. 다음 중 비행기를 고르세요라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사실 어디에 쓰이냐면은 구글에서 이게 이 모든 활동들이 구글 빅데이터에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구글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교통 서비스를 그러니까 좀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어떤 기업의 아주 큰 제품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기업들이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휴먼 프로토콜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토큰으로 전부 다 다시 분배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서 나온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제 AI 컴퍼니들에게서 일감을 받아서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본인들 H캡차를 통해서 AI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한 결과 뭐 한 달간 약 10몇%의 퍼포먼스 상승률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참여한 개인들에게도 분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였고, 그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오션 프로토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딱 이런 뭐 크립토키티, 그러니까 데포랩스에서도 많은 게임과 같은 측면을 녹여가지고 NFT를 좀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아셋들은 전부 다 NFT의 형태로 치환이 된 이후에 디파이 마켓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통 금융 혹은 전통 마켓과 크립토가 지금 직접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저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해요. 왜냐면은 이미 그 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크립토 혹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대체제의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애셋을 어떻게 실생활로 끌어오느냐는 이제 반대의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블록체인 그리고 디파이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오늘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한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